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회 C 12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학기 첫 번째 디딤 영상 시간인데, 2학기 때는 두 단원을 공부할 겁니다. 5단원 시장 경제와 금융 요 단원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7단원 문화와 관련된 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단원, 5단원의 내용을 보면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그리고 시장 경제의 의미가 뭔지, 자, 요 내용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의 발전과 경제 주체, 생산자, 소비자, 기업, 가계,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분업 및 무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 생활과 금융 설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경제와 관련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가장 큰 명제는 바로 시장 경제. 시장 경제는 우리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죠. 이러한 시장 경제는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 바로 이게 큰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시장 경제의 의의, 시장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그런 노력, 국제 분업과 무역 및 금융 생활을 탐구하고 다양한 사례를 분석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내용들을 공부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본주의 발달과 시장 경제 첫 번째 단원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요 교과서 14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이해한다. 요 내용은 오늘 배우는 내용입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5번째 디딤 영상부터는 바로 시장 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다음에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40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자본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세운 영국의 경제 사상가의 이름을 써보자 했는데, 분업의 중요성,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분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경제적 어,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그런 주장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이죠. 생산 과정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일을 완성하는 분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자, 이런 사람들의 자비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회 전체 이익이 증대된다는 거죠. 자기 이익 추구의 원리를 강조한, 자, 이 사람은 바로 애덤 스미스죠. 이런 분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자기이익 추구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주장을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애덤 스미스가 한 거죠. 자, 이런 내용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31쪽부터의 내용을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이 단원에서는 자유방임주의 시대의 특징을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가 나온 배경, 그리고 그 특징을 좀 잘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해한다 했는데, 여러 가지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 속에서 나온 그런 자본주의의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그 다음에 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이루어지죠. 자, 그런 흐름에 대해서 잘 그 특징과 그 다음에 그 배경, 나오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자본주의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본주의의 의미는 뭘까요? 자본주의 하면은 무슨 제도를 바탕으로 할 거야?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그 기준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통해, 자유경쟁이라는 말, 사유재산이라는 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상품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한다.
그 특징을 보면 경제의 신호등 역할을 하고 자원의 효율적 자원 배분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장 가격. 자, 그래서 이런 시장 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란 말과 자본주의란 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 경제 체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말은 사유재산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이고, 시장 경제라는 말은 바로 이런 시장 가격에 의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시장 가격에 의해서 돌아갈 때, 자 바로 그거를 시장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경쟁을 통해 상품의 적절한 배분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이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이러한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 가격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이러한 시장 가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바로 보이지 않는 손.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면은 바로 시장 가격을 의미한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의 특징은 또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사유재산을 보장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런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경제적 유인이라고 하죠. 이런 사유재산 보장을 통해서 경제적 유인을 가져온다는 거.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나 계약 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공공재 생산은 이런 것들이 바로 사유재산 제도와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공공재 생산은 정부가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좀 더 알아보면, 경제 체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경제 체제라는 것은 경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선택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누가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각종 법규, 기구, 조직, 가치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바로 경제 체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경제 체제를 분류할 때는 우리가 흔히 분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경제 문제 해결 방법에 따른 구분이 있고 소유 형태에 따른 구분이 있는데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시장에 의해서 자동 조절된다. 아까 시장 가격에 의한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시장 경제 체제가 되어 있고 이런 경제 문제를 국가의 계획 통제하에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을 계획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냐, 계획 경제냐. 시장 경제의 어떤 대비되는 말은 계획 경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경제 문제 해결을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가격의 기능에 의해서 맡기놓으면 시장 경제. 정부가 어떤 개입하면은 계획 경제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소유 형태에 따른 구분했는데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거 이거는 자본주의 체제 그렇지 않으면은 사유주의 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경제 체제나 요즘은 어, 완벽한 형태의 시장 경제 또는 완벽한 형태의 계획 경제 또는 완벽한 형태의 자본주의 체제 완벽한 형태의 사유주의 체제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중점에 두고 어떤 걸로 어떤 보완하느냐 이런 어떤 정도의 차이지 100% 완벽한 시장 경제나 100% 완벽한 자본주의 체제는 보기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보통 자본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국가들, 그러니까 시장 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계획 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사회주의 체제를 중심에 두는 경우가 많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역사적 전개 과정을 보면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그런 어떤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자본주의, 그 다음에 산업자본주의, 그 다음에 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역사적 흐름을 잘 좀 머릿속으로 정리하길 바랍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상업자본주의 15, 16세기 이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자본주의가 꿈틀꿈틀 이렇게 태동하는 시, 태동이라는 말은 이제 막 태어나려고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신학로가 개척되고 그리고 교육이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신학로들이 개척되면서 교육이 확대되고 16세기 무렵 유럽에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절대 왕정 체제에서 이러한 어떤 상업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죠. 바로 그거를 중상주의라고 하는데 상업을 중시했다 이 말이죠. 중상주의를 이 왕들이 자신들의 어떤 재정적인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무역을 강조하고 상업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상업 자본이 성장하게 됐고 굉장히 보호무역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상업 자본이 성장하면서 여기에서 바로 상인계층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클로저 운동이 전개됐다 했는데 인클로저 운동은 뭐냐면은 이게 둘러싼다는 의미죠. 둘러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농촌에 울타리를 치면서 거기다가 양을 기르고 그 양에서 이제 양모를 생산하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농사짓던 농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어, 도시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도시에 어떤 인력을 공급하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거죠. 인클로저 운동이. 자,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장제, 수공업이 등장하고 그런 선대제, 그러니까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물건을 어, 사들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선대제가 발달하면서 어떤 자본주의의 어, 자본주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이 시기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여기서 중상주의란 말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수출을 장려하는 등 국가가 상공업 활동에 깊이 개입한 정책이다. 이런 중상주의를 통해서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새로운 계층인 상인 계층들이 어떤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상업자본주의까지 얘기하고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자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산업자본주의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